8월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죠. 미국의 CPI 발표 이후에 지금 6월 기준금리 동결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죠.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시장이 환호해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시장이 지금 무엇을 경계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이 세 분께 한번 조언을 구해볼까 합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시장 어땠냐고 제가 좀 여쭤보기에도 상당히 좀 답답함을 넘어서 약간 좀 화가 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오전까지만 해도 사실 그냥 FOMC 경계감 정도였거든요. 지금 오후 들어서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코스닥 시장에서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수에 상당한 악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현재 코스닥 시장은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하락을 해버리면 그만큼에 대한 지수적인 폭이 크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장중에 크게 출렁거리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다른 여타 2차 전지 관련주에도 악영향을 좀 미치는 모습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FOMC 회의에 대한 어느 정도 선반영이 좀 됐다라고 시장은 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든지 기술주들에 대한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지수에 대한 조정이 좀 나타났고, 그것이 이제 일본 증시를 제외한 아시아 증시도 대부분 다 하락을 좀 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본다면 코스피는 대외적인 분위기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면,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미국발 악재가 좀 지금 시장에서는 악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추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말고 다른 나라 증시들은 제법 좀 괜찮았던 걸로 네. 저는 보는데 네. 네. 왜 우리만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CPI를 발표한 수치를 보면 사실 시장의 기대대로 딱 부합하게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장도 좋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장도 연동이 돼서 괜찮을 거다라는 예상을 했었지만, 미국 그 분위기는 장이 끝난 다음에는 생각보다 연준의 금리 정책이 예상보다 매파적일 수 있다라는 경계감이 좀 많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그 S&P 500을 이끌어가는 뭐 기술주, 특히 일부 성장주, 성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경계감도 동반 튀어나왔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 증시에도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고, 코스닥 하락폭이 더 컸는데 이건 역시 앞서 우리 말씀 주셨지만 미국에서 이제 중국의 양극재 공장이 이제 최종 허가가 난 건 아니고, 네. 어쨌든 공장 그 설립을 위한 단계별 과정에서 큰 그 허들을 넘었다라는 소식이 이제 외신 보도로 전해지면서 이게 결국 우리 2차 전지주들한테는 악재로 작용한 게 아닌가. 여러 경계감과 악재들이 좀 혼합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강준호 대표님도 좀 짧게 좀 들어볼까요? 오늘 시장. 짧게 해야 되는 네, 건가요? 짧게. 저는 오늘 시장 보면서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이나 조금 놀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코스피 시장은 그다지 밀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코스닥이 오늘 좀 많이 조정을 받았고, 보통 이제 우리가 볼 때 코스닥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가 얼마나 실렸는지를 일단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캔들 길이만큼은 뭐 거래가 지금 약간 거래가 동반되는데 주가가 좀 많이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조심스럽게 내일이라도 당장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등 가능하다. 지금 말씀하신 그 미국 정부가 중국의 양극재 공장을 허가해 준 문제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미국이 왜 IRA법까지 해가면서 중국을 견제하다가 이제 와서 이거 왜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부분적인 허용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쳤다. 언론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중국을 제외하고 우리끼리 하자라는 부분에서 지금은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을 부분적인 허용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현재 시장에 있다고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제 미국의 이제 포드와 뭐 중국의 이제 CLTL에 대한 합자 회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특히 더욱더 경계감이 좀 심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국내 양극재라든지 또는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다 미국에 대한 진출을 선언을 했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상당한 투자를 이루어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중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컬렉트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만큼 시장에는 상존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2차 전지 관련된 양극재 기업들을 보면 특히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 많은 하락폭이 좀 나타났고, 네, 10% 그 넘게. 반면에 포스코 그룹 자체는 하락폭은 좀 제한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포스코 같은 경우에 대한 부분에서는 직접적인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이런 부분을 본인들이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과정이 나와 있지만,
현재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전구체에 대한 내재화를 목표로 지금 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그런 그 전구체에 대한 내재화에 대한 일환으로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는 미국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전제하고 지금까지 시장은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번에 미국에 대한 저런 부분적 허용이 가능하다라는 해석이 나옴에 따라 가지고 지금 시장 크게 출렁거리는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바라봤습니다. 이 네. 기업이 중국에 있는 이 기업이 지금 미국에 양극재 공장을 짓잖아요. 네. IRA 보조금도 받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건 아직 판단이 안 됐고요. 네. 아까 단계별로 이제 그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고션이라는 회사인데 사실관계부터 따져보면 중국 고션이라는 회사는 이제 중국의 여러 배터리 회사들인데 CATL, BYD 중국의 4대 배터리 회사 중에 하나는 맞는데 네. 최대 주주가 이제 폭스바겐인 거예요. 중국이 아니에요. 예, 최대 중국이 주주는? 아니고 폭스바겐이 이제 26%의 지분을 사들여서 최대 주주이고 네.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신청을 했었을 때에 지금 1차적인 간문은 부지를 매입하는 거에 대한 이제 인가를 내달라고 허가 신청을 한 건데 네. 거기에 대해서 미국 안보라든지 그런 게 문제가 없다라고 1차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여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회사긴 하지만 최대 주주가 이제 폭스바겐이다. 라는 거고 이제 앞으로 공장 최종 설립까지는 또 넘어야 될 난관들이 있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느냐, 그거는 추후에 아마 다시 따질 겁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이번에 허가를 해준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 재무장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바이든 정부가 허가를 내준 것으로 이제 보는 시각이 많이 있고 네. 앞서 말씀드린 이전에도 중국 CATL과 합작사를 거쳐서 그러니까요. 네. 미국의 공장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사례는 또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네. 다만 우리 한국 뭐 업체들 특히 배터리사들이나 여러 이제 뭐 음극재 양극재 회사들도 미국 업체와 미국 현지에서 합작 프로젝트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그 규모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뭐 구조적으로 이게 어떤 뭐 중국의 대침범이냐 아니면 미국의 기조가 바뀐 거냐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우회를 할 기회들이 앞으로 많아질 거고 중국 기업들이. 그래서 미국으로 진출을 한다 그러면 우리 뭐 양극재 기업이라든지 우리 2차 전지 기업들한테는 부담으로 작용하니까 오늘 2차 전지 기업들이 많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번 시장의 조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그냥 놀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까 네. 이제 뉴스가 나왔을 때 만약에 이제 중국 기업들이 그쪽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면 저는 낮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예전에 이제 포드가 CATL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자본 자체를 포드에서 자본이 되고 기술력을 이제 CATL에서 주면은 자본 투자 자체가 CATL이 없기 때문에 뭐 투자하는 그 의외 부분에 어떤 투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 부분이 지금 하원에서 굉장히 하원에서 지금 제재가 들어가서 이게 완전히 될지 안 될지 아직까지도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 부분 자체도 어떻게 될지 뭐 확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오늘 이 뉴스를 보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리스크가 된다면 우리 관련된 반도체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주가가 하락하는 게 당연할 거고 네.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 기업들은 당연히 오늘 올라주는 게 당연하겠죠. 네. 오늘 제가 CATL 주가 흐름을 봤더니 0. 몇 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기업의 이제 모기업이 중국 심천에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0.29% 빠졌거든요. 1.13% 빠졌거든요. 이 얘기 자체는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외신의 뉴스로 인해서 우리만 지금 난리가 난 것처럼 보이지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들 기업들의 주가가 전혀 오르지 않고 지금 밀리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거기서는 이게 확실하게 이게 미국에서 이게 허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놀랬던 이 심장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내일 시장은 조심스럽게 그냥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예. 너무 걱정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을. 이 팩트 확인을 해봐야 되죠. 미국 그러면 당연히 중국의 그들 기업들은 주가가 급등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으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이슈 처음으로 좀 다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더기 하한가가 또 나왔습니다. 지금 동일산업, 방림, 대한방직, 만호제강, 코스닥에서는 동일금속 이렇게 5개 종목이 타이밍도 거의 일치하게 11시에서 12시경부터 무더기 일제히 하한가로 직행을 했거든요. 보니까 한 3년 전부터 꾸준히 상승해 오다가 한 방에 떨어진 것 같은데 이게 또 주가 조작 이슈랑 좀 관련이 돼 있는 느낌이에요. 이상훈 대표님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지금 현재
로 봤을 때는 뭐 추정하셨던 것처럼 뭐 네이버 카페 발이다 이런 얘기가 상당 부분 도는 것이 사실이고 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CFD 관련된 거래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하한가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설마 했던 부분이었지만 또다시 한 번 더 종목군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유통 물량이 상당히 적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대주주에 대한 비중이 높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통정 거래에 대한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공통적인 부분이 나타났던 부분이 아닌가 보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금감원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던 것이 통정 거래라든지 또는 주가 조작에 대한 부분에서는 엄벌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만약에 또다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면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감독에 대한 구멍이 있는 거죠. 구멍이 네. 분명히 좀 존재하는 부분은 아닌가라는 네. 또 그렇게 또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나오는 얘기들만 보면은 CFD 사태랑 똑같지는 않은 것 같다. 그때 이제 SG 증권에서 한 곳에서만 거래가 이제 발생했던 거고 지금은 뭐 다양한 증권사들에서 거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와 완전히 다르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금감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얕봐서는 안 되는 부분이 네. 일반적인 우리가 이런 경제 TV에 대한 부분에서도 모두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한국경제 TV는 더욱더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정도에 대한 전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이제 통정거래에 대한 부분도 저는 충분한 정보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 다시 한번 발생했다는 것은 이거는 뭔가에 대한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피해는 개인들이 보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모 투자 연구소라고 하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시세 조작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 카페가 이제 수천 명이 가입해 있는 카페인 걸로 확인이 됐는데 개설자가 보니까 2014년 당시에도 이 시세 조작 이슈로 인해서 유죄가 나왔던 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카페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실제 그 카페 최신 게시물에 보니까 오늘 하한가 맞은 종목들 있더라고요. 거기에 글들이 뭐 만호제강, 동일금속 이런 종목들 얘기가 있던데 평론가님 이 주가 조작이라는 게 카페 한 곳에서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마음 먹고 하면은 사실 가능하죠. 특히 이제 뭐 전체 그 거래 규모가 크지 않은 뭐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어떤 특정 세력이 마음 먹고 수급을 뭐 조작을 할 마음을 먹고 아예 들어간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최근에 이제 뭐 반대 매매 이따 뭐 나오겠지만 그 반대 매매가 최근에 늘어난 여러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이유 없이 특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반대 매매 물량들이 많이 쏟아졌거든요. 네. 크게 넓게 해석해 보면 그것도 그 이런 현상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과열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짙어지게 계속 나오지 않을까 우려는 상당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이분이 이 개설자가 2014년 당시에 유죄 받았을 때도 2년 받았더라고요. 너무 처벌이 좀 솜방망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게 작전이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들어보면 굉장히 큰 사건으로 일단 보입니다만은 사실 걸 수 있는 부분은 통정 매매 정도만 걸 수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들 기업에 대해서 왜 이걸 갖다가 이렇게 했냐고 물어봤을 때 네. 실적이 좋아서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할 얘기가 일단 없고요. 두 번째로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이렇게 모아놔놓고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카페라든지 이런 데는 막 이렇게 몇백 명이 모여 있는 데서 통정으로 매매가 되기 시작을 하면 이게 사실은 컴퓨터를 잡아내기도 쉽지도 않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매매하고 매매 사이클, 매매 흐름 자체가 그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두드러지지가 않기 때문에 네. 보통 예전에 작전을 하다가 이제 걸리는 경우에는 보통 한 10명 정도 아니면 많으면 20명이니까 이 20명의 계좌에서 뭐가 자꾸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움직이니까 그건 잡아낼 수가 있는데 이 몇백 명이 들어가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 몇천 명이라고 하니까. 예, 그걸 잡아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 부분이고 예전의 사태에도 어떻게 보면 금감원에서 잡아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제보가 들어가서 잡아낸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잡아내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보통 죄를 물을 때는 아까 방금 말씀해 드린 것처럼 아무리 사건이 크더라도 보통은 통정 정도로만 이제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벌도 그다지 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주식 경제 사범들은 막 엄청나게 엄벌을 하고 그러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도 이제 한번 걸리면은 주식을 못 하게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과했나요, 제 표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이 방송은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방송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타 방송사에서는 그런 주가 조작을 가담했던 분들이 아직도 이제 활동하고 계신 분도 사실상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알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도 어렵죠. 사실인데 네. 그건 사실 방송사에서 좀 그전에 좀 그런 것들 규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 사실.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대신에 이제 우리 앞에서 이제 강유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주가 조작이 과거에는 이제 IP를 추적을 해가지고 그 IP가 같은 곳에서 있으면 그 IP로 인해 가지고 아 같이 작전을 했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유통 주식 수가 50만 주밖에 안 되는 주식을 가지고 대신에 대주주와에 대한 부분에서 팔지 않다는 약속을 하고 네.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네이버 카페라든지 또는 카카오톡방을 통해서 유출을 했을 때 그런 나머지 50만 주만 잠궈버리면 이 기업은 결국 유통 물량 자체가 없으니까 희소성이 가치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접속을 해가지고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IP가 다 다르게 잡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사실상 이제 우리가 들어갈 때는 나중에 정보를 왜 그러면 내부 정보를 왜 이렇게 공개했느냐 지금도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임창정 씨 사태도.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는 처벌 수위가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부 정보를 알고 난 다음에 매수를 했는지 아니면 내부 정보를 나중에 알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그것은 본인의 판단 하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은연중에 들었다가 얘기를 해버리면 그것을 또 증거로 잡아내기 대단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그렇군요. 지금 이분이 2014년 당시에도 그 양형이 굉장히 적게 나왔던 이유가 증권사 반대 매매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증권사 반대 매매 때문에 수익이 되게 적게 나서 그래서 뭐 좀 처벌을 크게 안 물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던데 자 반대 매매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내가 이제 비투를 했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이제 증권사가 주식을 팔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빚을 대신 갚는 거죠. 주식을 팔아가지고 요즘 이제 급등 이후에 급락하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게 반대 매매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인도 되고 결과도 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한 뭐 반대 매매 물량을 따져보면 이제 2,500억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지금 미수거래 자체 규모는 예전에 더 큰 적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지금 미수거래 규모에 비해서 반대 매매 물량이 많이 나온다는 건 시장이 그만큼 급등했다 급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고 네. 그런 급등했던 종목들을 쫓아가는 개인 투자자들이 반대 매매를 통해서 청산을 강제로 당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거고 또 이게 그 미수금이 이제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종목까지도 같이 처분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파급 효과 반대 매매의 파급 효과가 점점 더 커지는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과열됐다라고 보는 거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쫓아가면 안 되죠. 불나방처럼 쫓아가서 이게 결국 일어나는 네. 사태이기 때문에 자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필요는 있어요. 차트를 보고 쫓아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어떤 커뮤니티를 보시면서 쫓아가시는 거예요? 뭐 둘 다입니다, 사실. 둘 다예요? 네, 이게 주식이 정말 웃긴 것이 우리가 손해가 나도 그날 당일날 청산해야지 기분이 풀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사이버머니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 1,000만 원을 밖에서 인출해가지고 들고 다니면 하루 종일 불안해서 못 다닙니다, 사실. 길거리를 못 다닙니다. 하지만 그 돈 1,000만 원을 인터넷상에서 떠 있는 그냥 숫자만으로 했을 때 하루 200만 원을 잃더라도 이 200만 원의 사이버머니처럼 200만 원을 잃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한 감흥 자체 상당히 약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렇다 보면 당연히 지금 사면 올라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추격 매수라는 게 가담할 수밖에 없고 근데 여기서 좀 더 레버리지를 주면 내가 여기서 한 번만에 복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주식시장이 또 그만큼 움직일 때 이게 참 웃긴 게 호가창을 다 모아놓고 보시면 항상 보면 이게 체결이 될 때마다 깜빡깜빡거립니다. 근데 그 깜빡깜빡거리는 것이 1111 주문이 들어가면 깜빡깜빡거리거든요, 계속. 근데 그 신호가 들어올 때 그게 어디와 비슷하냐면 우리가 나이트에 가면 이제 반짝반짝 도는 불 있잖아요. 나이트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네. 네, 그러면 뭐 야간에 놀러 다니시다 보면 네.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 간판이 반짝반짝거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처럼 계기판,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식판 안에서도 그렇게 반짝반짝거리면서 호객 행위를 하는 기업들이 대단히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그걸 보고 저기에 뭔가 호재가 있으니까 깜빡이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쉽게 또 유혹을
받게 될 때도 많습니다. 사실. 네. 아, 정말 실전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상준 대표님처럼 정말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증권사에 대한 뉴스들도 하루 종일 뉴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확인되지 않는 뉴스들도 계속적으로 뿌려지다 보니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정말 곧 호재가 터질 것 같다. 곧 임박 특급 호재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혹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B2 중에서도 방금 아까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미수 거래 이쪽이 지금 거래가 1조 원을 돌파했다. 사상 최대로 거래액이 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미수 거래라는 게 이제 주식의 거래 가격의 30% 정도만 내고 약간 외상으로 사들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3거래일 있다가 안 갚으면 반대 매매 당하고. 근데 그 안에 올라야죠. 그 안에 올라야 네, 돼요. 올라야죠. 올라서 차익 남기고 팔아야죠. 네. 3거래일 안에 올라갈 거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갖고 투자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몇몇 이상 급등이 나타나는 그런 종목들을 보면 그런 기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추격 매수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된통 당하고 반대 매매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시장이 너무 과열돼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싶은데 이게 참 안타까운 사례들 많이 나타나고 있죠. 네. 이게 그냥 반대 매매가 많아진다는 게 선량하게 그냥 이거 뭐 나쁜 분들은 아니죠. 이런 분들이. 근데 반대 매매를 안 하시는 그냥 평범하게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피해가 가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시장이 그럴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수가 많이 올랐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2차 전지, 일부 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 위주로만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아마 시장을 보시는 분들이 제가 저번에 우리 그 방송 프로 중에서 내 종목이 아파요? 라는 종목 그 봐주는 그런 부분을 일단 보다 보니까 아직도 종목이 30% 40% 손실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시장을 보다 보면 2차 전지하고 얘네들이 심지어는 최근에 SK 하이닉스도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한 2, 3일 만에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니까 그럼 당연히 생각이 나는 게 이전에 물린 종목은 못 팔았으니까 현금은 없고 종목 튀는 것들은 이게 튀면은 뭐 수익은 날 것 같고 내 종목은 못 팔겠고 하다 보면 그쪽으로 일단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나오는 반대 매매가 선량한 투자자분들한테 사실은 이제 전 주식 투자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먹고 어떤 사람은 잃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선물이라든지 파생 시장은 그렇지만 주식 시장은 어떻게 보면 다 같이 벌고 다 같이 잃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뭐 크게 다른 분들이 손해 보는 그런 부분은 그럴까요? 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반대 매매 많이 나오는 종목은 웬만하면 피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 매매 위험을 좀 피할 수 있는 종목 선택법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선정하실 때 뭐 몇몇 투자자분들은 지금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 중에 한 개가 신용 잔고율을 반드시 확인을 많이들 하십니다. 이게 신용 잔고율이 높은 기업은 그만큼 개인들에 대한 부담감이 큰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주가에 대한 반등이 쉽지 않다 뭐 이렇게 해석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미수거래 같은 경우에도 거래소에서 이게 신용융자 등급을 다 나눠놨습니다. 증권사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신용 등급 자체 낮은 기업들은 사실 미수가 안 되고 증거금 100%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에 대한 이제 안전적인 발판 자체 마련돼 있다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미수에 대한 부분도 증가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앞서 우리 MC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 쓰는 게 제일 좋겠지만 사실 이제 없는 사람 입장에 또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라도 빨리 한번 땡겨보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던 부분이라고 보고 대신에 제가 꼭 뭐 반대 매매 확인하고 이런 부분은 증권사에서 왼쪽 좌측 상단에 돋보기 모양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반대 매매만 치시더라도 반대 매매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차트가 뜹니다. 그걸로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대신에 제가 그 외적인 부분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반대 매매를 쓰는 것은 저는 상관없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우량한 기업 위주로 좀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뭐 미수를 돈을 채워놓고 나면 다시 또 3일에 또 연장되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오르면 그때 이익 실현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불나방 같은 기업들은 한번 오르고 난 다음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손실 자체 메꾸기 대단히 힘들어집니다. 뭐 SK하이닉스 우리가 물렸다고 해서 그걸 걱정하지는 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제일 좋은 것은
선별적인 종목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거 한 가지만 그냥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예.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들만 이제 매매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영향이 아예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반대 매매가 나오면 물량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주가는 일단 빠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는 종목군들 그 많이 매매하는 종목들이 보통은 2,000원, 뭐 3,000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 종목군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어떻게 보면 주가가 조금 밀리면은 바로 이제 또 기술적으로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도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크게 관계가 없는 쪽으로 여러분들 하신다면 아까 말씀하신 신용 부분을 일단은 봐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네. 개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인도 같이 있고 기관도 같이 있는 종목을 차례를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습니다만 지수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잖아요. 지수가 강세를 보인다는 얘기는 대형주가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대형주는 외국인 기관들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 시장이 갈 때는 대형주 중심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형주 쪽으로 개인 투자자들도 좀 매매를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인들만 들어와 있는 종목은 조금 위험하다. 조심할 필요가 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감사하고요. 다음으로 미국의 물가 상황도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5월 CPI 상승률이 4.9에서 4.0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 동결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 거잖아요. 네. 물가가 지금 근데 확실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헤드라인 이제 물가라는 게 있고 말씀하셨던 이제 근원 물가, 가격 변동률이 네. 심한 품목들을 제외한 물가를 좀 네. 따로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이 종합 물가 지수만 따져놓고 보면 작년에 정점 찍었을 때 지금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많이 떨어진 거죠. 그렇지만 근원 CPI는 전월비 기준으로 많이 보는데 0.4%가 올랐거든요. 이게 엄청 많이 오른 거잖아요. 네. 0.3면. 그것도 꺾이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같아요. 0.4%요 이상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는 것 같고 이에 따라서 그러면 연준이 이제 뭐 내일 뭐 이제 통화 정책 발표하게 될 텐데 네.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냐 그리고 파월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 것이냐 이제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 본다면 시장 시각은 분명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를 반영한 거는 일단은 6월은 동결이고 연내에 계속해서 동결 기조가 갈 것이다. 그래서 더 나간다면 내년 연초쯤에 한번 인하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요런 게 이제 시장의 기대치라고 한다면 근원 CPI가 아직 많이 꺾이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6월이 동결되더라도 7월에 올릴 가능성이 있고 네. 또 일각에서는 연준이 그 금리 인상 효과를 계속 지켜보면서 정책 결정을 할 거란 시각도 있어요. 그러면 한 번 올렸다가 한 번 쉬었다가 또 한 번 올렸다가 한 번 쉬었다가 이런 식의 패턴을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소수 의견이지만 예.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요지는 시장에서 아직 연준의 포지션 앞으로 애티튜드를 정확하게 짚지는 못하고 있다. 여러 시각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원 물가라는 게 이제 석유류나 농산물처럼 뭔가 이렇게 변동성이 큰 항목들을 제외한 나머지 물가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원 물가는 왜 안 떨어지는 겁니까, 대체? 가장 크게 보는 거는 우리로 따지면은 주택 임대료가 많이 빠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임대료. 네, 이게 임대료가 이제 전체 CPI를 따졌을 때 비중을 따지면 3분의 1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네. 그 주택 임대료 가격이 아직 많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CPI에서 근원 CPI가 빠지지 않는 이유를 거기서 일단 보고 있는 거고 다만 이게 후행하는 성격도 있어요. 그러니까 CPI를 집계를 할 때 그래서 임대차 계약 그 숫자들을 다 집계를 할 때 예전 것도 집계를 하고 최신 네. 것도 같이 집계를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임대차 시장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급격하게 서부를 중심으로. 네. 그러면 정말로 빠지고 있는 그 숫자가 반영되는 CPI는 언제가 나타날 것이냐라고 본다면 5월이 아니라 6월 내지 7월까지 여름까지 봐야 된다는 시각이 팽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CPI의 변곡점을 5월이 아니라 오히려 6월이나 7월로 봐야 된다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예. 연준은 지금 금리를 서서히 올려가지고 경기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물가를 잡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 물가가 안 잡혔는데 어설프게 긴축을 멈췄다가 물가가 갑자기 또 솟구쳐 올라버리는 이런 부작용을 겪었던 경험이 미국에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처럼 이제 근원 물가가 안 잡힌 상태에서 어설프게 긴축을 멈췄다가 더 부작용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지금 해볼 만한 단계인 겁니까?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을 볼 때 우리가 인플레이션하고 이제 경기 침체를 둘을 사이에 두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줄 위에서 이렇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인플레이션 부분이 지금 좀 꺾였다. 뭐 4 정도 나왔다. CPI가 이제 4 정도 나왔으니까 이제 괜찮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최근 들어서 중국의 산업 생산이 굉장히 안 좋았고 네. 중국의 산업 생산이 안 좋다는 얘기는 석유 수요 자체가 석유 수입 자체가 많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번에 물가 지수가 나왔던 부분에서도 에너지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중국이 전체적으로 부양책을 쓰기 시작하면 다시금 에너지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으면 시장은 다시금 CPI가 좀 높아지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최근 들어서 제조업 지표가 완전히 안 좋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 네. 그리고 서비스 부분이 괜찮다라고 얘기도 하고 일자리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정규직은 엄청 많이 잘리고 있고요. 임시직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 자체도 떨어지는 모습인데 임금이 떨어지게 되면은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으면 제조업도 위축이 되고 서비스도 천천히 위축이 되면은 지금 금리를 동결하니 어쩌니 하는 부분 자체가 경기 침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줄다리기로 지금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가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들고요. 네. 그러니까 CPI가 낮아지는 부분이 시장 안에서는 금리를 이제 더 올리지 않을 것이니까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CPI가 낮아진 부분에 대해서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봐서 금리를 낮추면은 경기의 긴축에 대한 경기 위축에 대한 네. 이게 불안한 시그널을 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줄타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이제 주택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2년이잖아요. 네. 미국은 1년이거든요. 우리가 월세를 갈아탈 때. 근데 작년에 금리 올리고 난 다음에 이제 1년이 좀 더 지나가고 있는 그러한 단계니까 네. 계속해서 이제는 임대료는 계속 낮아지는 그런 부분이 되면 CPI가 계속 낮아지는 모습이 보여지면 이거는 위축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금리를 낮추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호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는 인플레이션만 잡는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미국이 진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지 안 갈지가 결정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단순히 CPI가 높다 낮다라는데 여러분들이 주목하지 마시고 이게 경기가 침체냐 아니면 그냥 수요만 잡는 거냐, 아니 인플레이션만 잡는 거냐, 요 사이에서 네. 여러분들도 같이 뉴스플로우를 따라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연준의 또 다른 고민은 고용 시장도 있고 물가도 있고 하지만 신용 경색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3월에 저희가 실리콘밸리 그 은행이 이제 문을 닫는 사태가 터지면서 미국 중소은행들에 대한 우려 리스크가 굉장히 부각이 됐었죠. 네. 물론 강제적으로 인수를 하고 긴급 대출을 통해서 사태를 막긴 했지만 지금도 연준이 20, 30개의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정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0, 30개 기관은 충분히 파산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그만큼 리스크를 안고 있는 기관들을 정밀 모니터링하고 있고 이 네. 얘기는 제2, 제3의 SVB 사태가 또 터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아직 안 그런 끝났군요. 측면에서 본다면 네. 무조건적으로 금리를 지금 연준이 그 CPI만 그 물가만 생각해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는 거죠. 네. 분명히 금리를 올리는 게 전반적인 대출을 보수적으로 만들고 대출이 보수적으로 된다는 기업들이 융통할 수 있는 돈이 적어진다라는 건 이런 건 결국에는 실물 경제에도 다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준이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시점이라.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거하고 비슷하게 예전에 그 미국 부분이 이제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처음 왔을 때 인플레이션이 생기니까 금리 올렸다가 다시 좀 괜찮다라고 해서 금리를 그때 낮췄거든요. 네. 낮추고 난 다음에 또 물가가 튀고 하다가 20%까지 금리를 한번 올려서 이 부분 잡았던 부분을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까 이제 상업용 부동산 부분 자체가 요즘 미국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네. 근데 상업용 부동산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은행들이 대부분 그 물량이 한 6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이 좀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그 연준에서 이제 앞으로 나올 부분은 뭐냐면 말은 굉장히 세게 할 거예요.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금리 절대 안 낮춘다. 이렇게 CPI가 올라가면 높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지만 높일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가 위축되고 있으니까 금리를 그리고 낮출 수도 없어요. 그리고 금리를 낮춘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럼 물가가 올라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제가 이제 생각을 할 때는 연준은 올해 말까지는 일단 금리는 동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리는 동결하지만 말은 굉장히 세게 할 가능성이 높다. 가만히 두지 않겠어. 이런 네. 말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겁먹지 말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그냥 하는 거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동결적으로 생각하시고 계속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전기요금 또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3분기에 전기료 뭐 얼마나 올릴지가 오는 21일에 한전이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전기료 오르면 이제 다른 것도 연쇄적으로 또 오를 거니까요.
이거 우리도 좀 미국만큼이나 걱정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뭐 실질적으로 이제 에너지에 대한 소비 가격이 오르게 되니까 뭐 가계에 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또 주식 시장은 이미 반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우량주한 섹터군 안에서 강하게 오르는 종목군 중에 한 군데가 이제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이거든요.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이 오르는 이유가 결국엔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 번 더 전력 설비 관련된 부분의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정부에 대한 뭐 금리 전기요금 인상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다만 이제 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체감 물가를 잡기가 대단히 힘든 구간이 네. 소비가 늘어나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소득도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거 부분이 좀 크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가계에 대한 부담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수입 물가 자체는 계속적으로 높아져 왔고 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수출 물가도 높아졌지만 그것은 이제 수출주가 많은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게 유리하지만 국민들에게는 체감적인 부분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일부 환율에 대한 약세가 조금씩 나타나는, 원화 강세가 조금씩 그래도 드러나는 부분이 상대적인 강세 드러나는 부분인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더 효과, 기저 효과 정도만 나타날 수 있겠지만 크게 방향성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체감 물가가 참 와닿지가 않는 이유가 근원 물가가 우리나라도 굉장히 안 떨어지고 있는 네. 상황인 거거든요. 네. 보니까 이제 금통위원이 회의록에서 금리 더 올려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렇게 얘기하는 금통위원도 이번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금리 더 올릴 여력이 지금 우리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은행도 금통위도 판단을 하게 될 텐데 미국의 경우랑 비교를 해본다면 미국은 작년에 그렇게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렸지만 고용과 소비가 버텨주면서 사실 운실의 폭이 연준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체감 물가라는 측면에서도 보면 미국 소비자들은 물가가 오르긴 많이 올랐지만 오른 만큼 수입도 늘었어요. 고용도 완전 고용에 가까웠고. 그러니까 체감 물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랑 비교하면 좀 덜 했다고요. 상대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사정이 다르죠. 그러니까 고용이나 소비가 그만큼 뒷받침해주지 못하니까 실질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외식 물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석유류도 작년에 많이 올랐으니까 최근에 많이 떨어졌지만요. 그런 것들에 대한 체감 물가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다가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금통위에서 판단하는 거는 이제 근원 물가라는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확 떨어지지 않고 있는 기조를 나타내고 있고, 환율도 지금은 우리가 원화 강세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언제든 또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건 모르거든요. 무역 적자 구조도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사실 긴축이라는 큰 신호 방향성을 바꿀 수는 없는 거죠. 언제든 상황 보면 대처를 긴축으로 금리를 올려서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비상 상황이면 여전히 맞다라는 거죠. 네. 물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막간을 이용해서 요 얘기 잠깐 하자면 지금 소금 사재기가 엄청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마트에서 소금을 못 구한대요. 뭐 평생 먹을 소금을 일생에 먹을 소금을 다 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정도로. 네. 그럼 소금 관련주가 오르고 있는 게 실체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면 실체가 있다 없다는 금융시장에서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제 욕심이 들어오면은 주가라든지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 공포에 쌓이면은 가격이 빠지는 거니까요. 네. 근데 이번에 소금 관련된 부분도 이제 그 일본의 이제 방류 관련된 어떻게 보면 심리를 조금 건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뭐 좀 단기적으로 그냥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들 중에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네.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 가계대출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최근에는 우리나라 금리 그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지금 묶여 있는 상태잖아요. 네. 최근에 금리 내려가고 있거든요. 코픽스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봤자 어차피 코픽스 금리가 같이 연동되지 않으면 금리 올리는 부분이 크게 의미 없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소금은 단기적으로만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소금이 올라가는 건 물가에 부담을 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소금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 다음으로 우리 기업들의 지금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율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오늘 환율 같은 경우는 뭐 깜짝 반짝 급등을 하긴 했더라고요. 달러 지수 자체는 약세인 것 같은데 근데 환율이 올랐다. 이거는 원화가 뭔가 오늘은 뭔가 좀 더 약세 요인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상훈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일시적인 요인이라 보고 네. 대신에 추세적 부분을 저는 좀 판단을 해야 된다 보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환율에 대한 기준을 1,300원 기준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1,300원에 대한 환율 기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이제 1,200원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환율이 원화 약세다 또는 원화 강세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1,300원 이상을 꾸준하게 유지해 왔던 것이 지금까지 약 4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 자체도 결국 원화에 대한 약세 구간 안에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다만 이제 초약세는 아니라는 거죠. 1,300원 이상이 넘어가면 원화 초약세가 되는 거지만 현재도 원화 약세 구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저는 수출주한테 유리한 국면이 지금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 보고 과거에 이제 우리가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부분에서 수출에 가장 유리한 환율 밴드가 얼마인가라고 했을 때 1,120원, 1,170원 사이를 얘기했고 다음에 자동차 업종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수출이 유리한 환율 밴드를 얼마인가 했을 때 1,150원, 1,250원까지 얘기했습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이제 원화 약세가 나타나줘야지만 수출주한테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원자재를 그만큼 수입을 해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대한 1,200원대 중후반에 대한 밴드는 네. 여전히 그래도 저는 수출주한테 유리한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이것이 이제 3분기에 1,200원대가 무너질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느냐 아니면 현재 구간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좀 더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게 수출 기업들한테 유리하다고 보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말씀이세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원 빈곤국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을 해오고 난 뒤에 그것을 가공시켜서 파는 가공무역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자동차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품들이라든지 원자재는 수입을 해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제 수입 물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1,300원대는 무조건 마진적인 부분 자체만 많이 남는 구조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1,200원대 중후반도 오히려 수출주에는 좀 더 유리한 환경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원화 약세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수출주가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화가 약세로 가면 왜 수출주가 좋냐면 달러 베이스로 봤을 땐 가격을 더 깎아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가격 그러니까 경쟁력이 좋다는 생기니까. 거니까. 그러면 미국의 소비가 견조하면은 그게 여전히 유효하지만 미국의 소비가 견조하지 않고 꺾이면 아무리 물건을 싸게 판다라고 해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화 약세 부분이 수혜를 받으려 그러면 상대국이 그러니까 그 물건을 많이 파는 나라의 어떤 소비 자체가 살아있어야지만 원화 약세 수혜주다 이렇게 봐줄 수 있다는 것도 네.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환율이 어쨌거나 1,300원대에 머물다가 네. 한 단계 좀 내려온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수출이 뭔가 우리나라가 회복되고 있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앞으로 그래서 더 내려갈 거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이제 1,200원대까지 이제 원화 강세가 나타난 건 주와 객을 좀 구분해서 본다면 네. 수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출보다는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기대감 이에 따른 뭐 위험 자산 선호 현상 이런 것들이 강해지면서 킹 달러가 약해졌다라고 봐야 되지. 외부적인 요인이요. 네, 외부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면 하반기에 지금 1,200원대 환율이 안정적으로 갈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이제 수출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수출이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회복되고 있는 국면이라고 얼마 전에 KDI에서도 뭐 여러 징후들을 말씀을 하셨지만 예전과 같이 무역 수지를 낼 수 있는 구조로 갈 것이냐, 특히 중국과의 교역에서 말이죠. 네. 중국 교역이 우리의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데 예전에 했던 우리의 수출 무역 구조는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을 해서 거기에 마진을 남겨서 대중국 수출이 전반적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했었는데 네. 지금 중간재 수출 같은 경우 중국이 다 내재화를 많이 시킨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과의 수출 물량이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예전과 같은 무역 구조를 갖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안정적인 1,200원을 가져가기 위해서 결국엔 우리는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에서 채산성이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들을 회복하기엔 구체적인 요인들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1,200원대 안정적인 환율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여러 요인들이 겹치면서 1,200원 후반대 혹은 1,300원 초반대를 왔다 갔다 한다고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전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내려가기는 아직 쉽지 않은 단계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지금 뭐 자막에 1,260원대 진입이라고 좀 잘못 써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270원대 위로 지금 올라서 있는 상황인데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도 강세 부분은 약간 좀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동의하시는군요. 왜냐하면, 예, 아까 말씀을 의견에. 해주신 것처럼 이게 이제 환자체를 볼 때는 크게 두 가지를 보통 보죠. 아까 방금 말씀해주신 무역 수지 부분을 일단 보는데 이게 계속 적자나고 있잖아요. 네. 이 무역 수지가 적자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해외에 물건을 수출하잖아요. 우리가 달러를 받을 거고 원화를 바꾸려 그러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야 되니까 원화 강세 요인. 그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물건을 수입을 하면은 물건을 받고 달러를 줘야 되니까 네. 달러를 주려 그러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야 되니까 원화 약세 요인 이렇게 되는데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난다라는 얘기 자체는 계속해서 뭔가 수입을 하는 게 더 많아진다는 거니까 원화를 계속 팔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일단 될 것 같고 네. 오늘 반등했던 부분은 물론 달러 인덱스가 약세로 가는 부분도 일단 있습니다만은 중국이 일단은 뭐 우리가 이제 중국의 위엔하고 0.8 정도 민감도를 가지고 움직이니까 네. 중국에서의 어떤 경기 부양책이라는 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조금 반등 나온 그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몇 주 전에 비해서는 지금 환율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니까요. 예. 내려왔을 때 우리가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섹터나 종목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은 환자체에 대해 가지고는 크게 이제 저는 기대는 별로 안 하고 있고요. 기대 안 하시고. 예, 그냥 요즘 종목들을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미국 시장 내에 어떤 AI라든지 반도체가 좋으면 우리도 반도체가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 아니면 미국 내에 테슬라가 강세를 보이면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환자체만 가지고 뭔가 지금 종목을 뽑아내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우 대표님 동의하세요? 이 의견에? 미국에서 큰 그림상에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좀 있다 보는데 결국 이제 미국은 유동성의 힘으로 가져가는 장세라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화 약세, 원화 강세로 구분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제 어차피 유동성의 힘으로 가는 시장이니까 경기 민감주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에서 국내에서도 경기 민감주 섹터군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그런 지금 최근까지도 계속적인 침체를 겪었던 쪽이 조선업종이라든지 또는 네. 기계업종이 상당한 침체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은 유동성이 공급되는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서에 대한 반등 자체는 전반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잠잠했던 기계라든지 또는 조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순환배적인 차원에서라도 유동성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점으로 네. 한번 보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공주 부분은 어떻습니까? 항공주 그나마 좀 지금 환율의 수혜주로 좀 꼽히고는 있는데 네. 지금 5월에 또 여객도 예상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항공주가 최근 들어서 다른 말로는 소외주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주가에 대한 낙폭도 컸고 대신에 현재 이제 기대감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양상들인데 우리가 이제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연휴가 그만큼 길었던 만큼 여행객 수도 증가하는 부분이 반영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또 지금 현재 봐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 효과라는 부분 자체가 작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과거의 대한항공이나 아시아항공에 대한 주가 추이를 보면 유가에 대한 하락이 크게 나타났을 때 주가에 대한 반등세가 강하게 이루어졌던 구간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현재에 대한 유가의 하락 자체도 이런 항공주에게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이고 앞서 이제 우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 평론가님하고 얘기했던 것이 네. 7, 8월 달에 예약률이 지금 올라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그것도 한 가지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네. 해외 여행을 어디를 그렇게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5월에 우리가 연휴 많았을 때는 네. 단거리 노선 우리 많이 가는 동남아, 일본 이제 이런 위주로 이제 노선이 많이 늘어서 그때 저가항공사를 비롯해서 이제 그쪽 단거리 노선을 많이 늘렸는데 사실 이제 항공주가 본궤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북미라든지 장거리 노선들이 이제 예전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건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네. 아까 7말 8초 얘기해 주신 거는 아주 우리의 전형적인 이제 여행 성수기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의 여행 수요가 늘어날 걸 대비해서 이제 저가 항공사들이 미리 이제 그 항공편을 늘려놓은 거예요. 네. 늘려놓은 거고 그래서 5월이 끝나고 6월에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아주 싼 항공 그 티켓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7말 8초를 보고 예약률이 지금 90% 넘게 네. 올라갔기 때문에 네. 항공주들은 사실 긴 호흡에서 본다면 네, 지금 계속 올라가는 네. 구조라고 봐야 되겠죠. 방향성 측면에서 회복되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여객 회복된 수를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한 67%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주가는 이미 너무 많이 올라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아직도 바닥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아직도 하는데, 바닥에 있다? 예. 일단 여행 지금 보면 여행사도 그렇고 항공사도 그렇고 시장 안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다지 많은 표를 주고 있지는 않은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이 부분은 다른 이제 전염병이 오지 않는 한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하나 더 이제 시장 안에서 얘기 안 하는 부분들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부분은 이게 항공 부분에서는 사실 물류 부분도 사실 중요합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네. 글로벌로 봤을 때 항공 물류 쪽에서는 거의 뭐 1등하는 기업이니까 최근 들어서 AI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좀 반등을 하고 있다는 얘기 자체는 이 항공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물류 쪽에서도 이익이 다시금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항공주들은 저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일단 중기적으로 조금 묻어가도 되는 그러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경주만은 희망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식견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저희 경주마 중심 잡고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내일은 염승환, 이영훈 이사 그리고 하창봉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